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900억 원을 투입해서 성수품과 선물 세트를 최대 반값 할인하는 등 내수 활성화와 명절 장바구니 부담 덜기에 나섭니다. 첫 소식 신채영 기자입니다. 치솟는 식품 가격에 벌써부터 추석 준비가 걱정스럽습니다. 오징어도 그러고 뭐 동태 뭐 여러 가지 다 올랐어요 지금. 줄이죠 아무래도. 아니 그날 먹을 것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남아서 버리는 거 없게 그렇게 알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 9천 원. 지난해 추석보다 조금 줄어든다지만 체감은 잘 되지 않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내려갔지만 고기와 해산물, 쌀, 가공식품까지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햅쌀과 조기, 달걀의 경우 1년 사이 가격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는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6배 확대하는 한편 할인 지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2천 톤 공급하고 90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토록. 이에 따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과일과 고기, 전통주, 홍삼 등의 선물 세트 94개 제품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고 농심 라면과 대상의 장류, 동원 참치캔 등 식품 대기업 18종 제품들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통 마진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국민비서 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 때와는 달리 2차에서는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또다시 선별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신청 방식은 1차 때와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혹은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 직접 수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 주 일주일간은 요일제가 적용되고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차 소비 쿠폰을 두고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군요. 네, 소득에 따라 국민의 10%, 248만여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준선에 걸린 국민을 중심으로 세금은 더 내는데 혜택은 없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어 고액 자산가에 포함되는 경우, 또 가구별 소득 기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7,5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이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앞서 4년 전 코로나 때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정부는 당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해 반발이 컸던 걸 고려해 이번에 10% 제외로 축소했다는 설명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과 같이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코스피가 3,400선 맞아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하나 줄어든 가운데 이번 달 미 연준 FOMC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국내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먼저 이민우 기자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개장 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증시는 화답했습니다. 개장 직후 3,4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코스피는 장중 3,420선까지 넘봤고 사상 처음 3,400선을 돌파한 3,407.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달 들어 78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역시 850선을 탈환해 852.69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번 달 들어 거의 5조 원 가까이 바이 코리아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2,700억 정도 코스피 현물 기준으로 사면서 일단은 지수 올려주고 있다. 더 영향이 큰 거는 대주주 기준보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인 것 같고요. 현실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안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실망 매물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코스피 상향은 더 열려있다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이번 상승 랠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책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기업 실적보다는 가치 재평가에 기대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랠리가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 등 실물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7만 7천 원을 넘겼고 SK하이닉스도 장중 34만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AI 인프라 투자 계속되면 이제 내년에 공급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면서 가격 오를 수 있다.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도 그런 수혜에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국내 지수 투자 차원에서도 이제 외국인들 지금 최근에 매수 계속하고 있고. 코스피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자 국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도 올해에만 40% 넘게 급등하며 3,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스피 상승은 기업 실적보다는 가치 재평가가 이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는 지난 10일 약 11조 2,600억 원으로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지난 3월 말보다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이 좀 정해져 있죠. 반도체하고 조선하고 뭐 전력기기 이런 쪽들이가 기대감 이런 게 바뀔 거야라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은 주가를 좋게도 만들긴 합니다만 현실화가 안 됐을 경우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지기도 하긴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코스피가 3,700선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기업 실적 개선 없이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맞섭니다. 지난 8월부터 미국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기업 부담이 커져 184개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62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7% 줄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달러원 환율은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금 시장으로 몰리면서 금 상장지수 펀드에 베팅하려는 수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값 전망은 오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러원 환율은 1,38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80전 오르긴 했지만 지난달 22일 장중 1,400원 선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진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올 상반기 96선까지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ETF는 최고가를 기록했던 5달 전보다 5% 가까이 떨어졌고 순자산도 6% 쪼그라들었습니다. 환율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당연히 비컷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가 인하될 때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환율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국제금값은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상장된 금 관련 ETF 상품들도 순자산 총액이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일주일 새 총자금 유입금은 1,600억 원에 이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금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라든지 또 이제 금리 하락에 있어서 좀 또 다른 어떤 투자처로의 메리트 자체는 계속해서 좀 강화되지 않을까. 4,000선까지는 내년 정도 가면은 넘어서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 ETF 투자는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물형과 선물형의 특성이 다른 데다 국내인지 국제 시세를 따르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내일부터 기존 27.5%였던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낮아집니다. 미국에서 한일 자동차 가격 역전 우려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빈손 귀국에 대통령실도 뚜렷한 답변을 피하는 가운데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과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후속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일본처럼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다가 투자금 회수가 끝나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간접 지원 대신 현금의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달러가 부족하단 건데 정부가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한 배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3,500억 달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제한이라기보다는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달러 수합을 제공하는 것을 1차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0점을 맞추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상태의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관세 협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 귀국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최종 합의에 다다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합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지 한 달 반이 된 지금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대미 투자와 관세를 둘러싸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군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거고 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언이 나왔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협상이 장기화가 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강의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내놓은 답변입니다. 최근 앞서 합의한 일본과 달리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재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과 변수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관세 합의가 이뤄지고 난 7월과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꼬이게 된 겁니까? 네, 결국에는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후에 문서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당시에 큰 틀에서 합의했을 때도 이 내용을 구두로 얘기하고 발표한 내용을 문서로 적을 것인가, 서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대미투자펀드의 구조 그리고 투자 방법, 또 이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측의 견해차가 큰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러트닝 상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은 계약서에 결국 서명을 했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다시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안마다 입장 차이가 커서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큰 틀에서 합의가 됐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그때 과연 서로의 어떤 수요라든지 조건들을 잘 충족시켰느냐 이런 내용들이 관건인데요. 사실 초기 협상에서 히트 상품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쪽에서 마스카 프로젝트와 같은 조선업이 큰 역할을 했지만 당초 미국이 줄곧 주장을 했었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디지털 등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면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가 원하는 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는가 이런 게 관건이지만 지금은 이렇다 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늠을 하거나 변수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도 직접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우리 자동차 시장은 대미 의존도가 큰 상황인데요. 경제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후속 협의를 마친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당장 내일부터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과 또 일본 가격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 기자, 관련 내용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주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종부세 특례 대상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종부세 폭탄을 안 받으려면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올해 종부세 부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네, 국세청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대상 납세자 5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합산배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신축용 토지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주택자가 구입한 빌라, 연립 등도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 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 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종부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소유주택이 멸실돼 재건축, 재개발된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 신청 때 다시 가능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소득이 불안정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연체가 3년째 가파르게 증가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동진 기자, 경기 침체에 빚 못 갚는 사람들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 부문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수는 58,198명이었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키는데요. 7개월 만에 재작년 증가폭에 다다랐으며 지난해 증가폭은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상의 모든 계층에서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매기간 11%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체된 대출액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겠군요. 네, 지난 7월 말 기준 채무불이행, 즉 연체자의 대출액은 35조 7,608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보다 11%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3년 연속 2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금리 급등 시기를 빚으로 버텼던 취약차주들이 경기 부진 단기화까지 겹치며 생활 능력이 더욱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60세 이상의 경우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편입으로 관련 모수가 증가한 데 더해 은퇴로 소득이 불분명해지면서 채무불이행 차주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고령층 중심의 채무불이행자 급증은 현장의 고통신호이자 사회적 경고 등이라며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 보험. 손해보험사들도 이 어린이 보험을 주력 상품 중 하나로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젠 효자가 아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어린이 보험은 어른이 보험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의 가입 가능 나이를 30대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3년 금융당국이 15세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면서 이런 별칭은 사라졌지만 고객 유치 경쟁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가입 대상과 보장을 크게 늘리며 경쟁한 탓에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 보험 보험금과 환급금으로 약 1조 3,3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1,5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나가는 돈이 늘어난 반면 신규 가입 감소 등 영향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어린이 보험으로 받은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약 2조 3천억 원으로 지급 보험금과 달리 꾸준히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판매한 지가 20년 됐죠. 10년 지나고 뭐 하고 나면 이제 노출들이 많잖아요. 사고 노출이 많아서 이제 지급 보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무르익은 거죠. 우상할 수밖에 없어요. 일각에서는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을 조정했듯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어린이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보장 내용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오늘 취임한 2억 원 신임 금융위원장의 첫 대회 일정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이 손쉬운 영업을 해왔다면서 일침을 놓고 금융대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간담회 전에는 취임사를 통해서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채나리 기자. 네, 채나리입니다. 금융지주 회장들과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네,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은 2억 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영업 행태를 짚고 금융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하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꾸어가고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하며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언급했습니다. 금융위 해체 등 18년 만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보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은 말을 좀 많이 아껴왔었는데 이제 조직 개편의 당사자인 금융위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보니까 입정을 밝혔나 보군요. 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직전 금융위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 직원들의 편지를 썼다며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직원들의 혼란과 두려움을 공감한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불확실성과 걱정에는 공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상 조직 개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수장마저 조직 개편에 잘 따르라는 입장이어서 금융위 내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한강버스가 이번 주에 운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동 시간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2시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퇴근용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한강버스가 오는 18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마곡에서 여의도, 압구정을 거쳐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연결합니다. 초기 운항 간격은 최대 1시간 30분에 달합니다. 기존의 서울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1시간 15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운항을 3일 앞두고 1시간 늘어난 2시간 7분이 걸린다고 정정했습니다. 9호선 급행으로 비슷한 거리가 약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길 교통수단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퇴근할 때는 아무리 지하철이 혼잡해도 그냥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차라리 목적성을 바꿔서 관광용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쓸모없을 것 같아서. 빨리 집을 가는 게 직장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목표 중 하나인데 굳이 이용 안 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부터 급행 노선이 투입되지만 대중교통으로서 경쟁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출퇴근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온 서울시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대중교통을 강조한 건 사실인데 그 출퇴근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버스나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한강버스도 명백히 대중교통인 것은 맞고요.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이 들어갔지만 수요 부족으로 2년간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버스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 이용된 거죠. 시가 재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강버스라는 대중교통 이름을 붙여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난 2007년에 도입돼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서울시 수상택시의 흑역사가 한강버스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